봉선화 이야기. 울 밑에 핀 봉선화의 전설을 아시나요? 여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봉선낭자와 그녀를 몹시 사랑한 한 연인의 시리고 시린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봉선낭자와 울 밑에 핀 꽃, 봉선화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과의 전쟁에 패배한 조선은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이 땅의 백성이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아들과 딸 그리고 누구의 엄마는 부모와 어린 자녀와 생이별하여 중국으로 끌려갔지요. 그 후에도 이 땅의 많은 백성이 곡물로 바쳐지곤 하였지요. 가슴이 찢어진 백성은 궁궐 앞에 모여 왕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가족을 돌려보내 달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백성의 분노와 원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는 사내가 아니다.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은 왕이 아니다. 무능한 이 땅의 왕은 애통하긴 하지만 어떤 방도나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왕의 마음을 헤아린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 역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왕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왕후는 첫째 왕자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게 좋을 듯 하군요. 앞으로 왕이 될 왕자인데 해야 할 바가 있다면 해야겠지요. 왕후는 첫째 왕자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첫째 왕자의 이복 형제인 둘째 왕자의 어머니였지요. 모든 신하는 첫째 왕자의 제안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소임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왕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왕후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사 살아 돌아온들 성과 없는 첫째 왕자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이 낳은 둘째 왕자가 왕이 될 게 아니겠어요? 왕은 깊은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지요. 왕후가 계속하여 재촉하자 왕은 첫째 왕자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달이란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첫째 왕자의 일행은 중국 수도에 다다랐습니다. 왕자를 맞이한 중국 관리는 그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연못과 작은 정자가 딸린 숙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왕자는 황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관리에게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였습니다. 관리는 황제께서 짬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왕자는 딱히 묘책도 없고 희망의 모든 불씨도 사그라져 갔습니다. 이제 첫째 왕자의 유일한 낙은 높은 돌담을 따라 산책하는 것뿐이었지요. 왜냐하면 저 돌담 너머로부터 고국에서 듣던 노랫가락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왕자는 혼자 걸으며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왕자는 돌담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돌담 너머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야금 반주에 맞춰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분은 누구신가요? 머나먼 이국에서 고국말을 들은 왕자는 반가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실례했소이다. 낭자는 혹 조선 여인이신가요? 저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하온데 공자께서 니신지요? 어떤 사연으로 거기에서 그토록 구슬프게 노래를 하시는지요? 왕자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우리 백성을 다시 가족에게 꼭 돌려주고 싶소만 황제를 뵐 길이 없구려. 저도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없지요. 이름은 봉선이라 합니다. 봉선 낭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특별한 예지력을 지니고 있어 황제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황제께서 저를 이곳에 두고 가끔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면 이곳을 들르곤 하시지요. 봉선낭자의 말을 들은 왕자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며칠 후에 황제께선 사냥을 떠나실 것입니다. 사냥을 떠나기 전 항상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이곳에 들리곤 하시지요. 봉선낭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내일 오후 이곳 화원에서 차를 드실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황제를 위해 비파를 탈 것이고요. 그때 왕자께서 조금 전에 부르시던 노래를 부르면 황제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담장 너머에서 비파 소리가 들려왔지요. 첫째 왕자는 평소보다 더 애잔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다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관리가 왕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황제는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부른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이신가? 첫째 왕자는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의 가슴에서 나온 노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께 이곳 조선 백성을 돌려달라 하였지요. 황제가 말했습니다. 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네. 대신에 왕자는 나에게 뭘 줄 수 있겠소? 주면 오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나? 황제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신지요? 왕자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내가 아끼던 옥벼루가 이 근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네. 그걸 찾아 왕자의 백성과 교환하면 어떠신가? 왕자는 사색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황제의 말은 곧 백성들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왕자는 혼잣말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보지도 못한 옥벼루를 내가 어떻게 찾는다 말인가? 다음 날 담장 너머 봉선낭자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옥벼루는 이곳 연못에 빠져 있습니다. 도둑이 이걸 훔쳐가다 잡힐까 두려워 이곳에 던져버렸지요. 얼마 후 왕자는 관리를 불러 옥벼루를 찾기 위해 자신과 봉선낭자의 거처를 샅샅이 뒤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저녁, 왕자는 마침내 옥벼루를 찾은 것 같다며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황제는 한 걸음에 봉선낭자의 처소로 달려왔지요. 왕자는 이곳 연못 속에서 달빛을 받아 옥빛을 내는 물체를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물 밖으로 나온 그 물건은 옥벼루가 맞았습니다. 황제는 몹시 기뻐하였지요. 황제는 왕자에게 그 자리에서 당장 절반의 백성을 데려가라 허락하였습니다. 왕자는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절반의 백성은 다시 가족과 만나 기쁨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은 백성과 그 가족이 상실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자가 여기에 남으시게나. 그럼 모두를 고국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겠네. 황제는 내심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이 왕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주변의 왕들은 무능하고 소심할수록 다루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지요. 조선의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곳 조선의 백성을 돌려보낸 왕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담장 너머의 봉선낭자가 켜는 비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도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되어 그 애정도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왕자의 허한 마음도 커졌지요. 어느 날 봉선낭자가 슬픔으로 가득한 왕자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이제 곧 사냥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곳을 방문하실 참이지요. 그때 황제께서 왕자님을 불러 노래 한 곡을 청하시면 요즘 제게 들려주시는 그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왕자님께선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며칠 후 왕자는 황제 앞에서 아주 구슬픈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황제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허참,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겐가? 노래감 없이 슬프군.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모했던 여인이 있어 그분이 그리워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허허, 그렇담 내가 다정한 두 연인을 떼어놓은 몹쓸 사람이 되는군. 그러면 안 되지. 당장 짐을 싸서 고국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돌아가게나. 그리고 황제는 곧장 사냥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봉선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납시다. 왕자님, 그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사라진다면 황제께서 반드시 절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왕자님은 물론 임금께서도 고초를 당하실 것입니다. 아니, 나도 방도를 생각해 놓았소. 봉선낭자 없인 내가 살 수 없소이다. 왕자의 설득으로 봉선낭자는 왕자와 하루의 시차를 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두 연인은 다시 합류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 고국을 향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두 연인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의 밤낮이 흐른 후 드디어 왕자와 봉순낭자는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놓인 저 강만 건너면 고국 땅이었지요. 그때 봉순낭자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여정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왕자님께선 저 강을 혼자 건너셔야 합니다. 봉선낭자의 말에 당황한 왕자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왕자님, 사냥에서 돌아온 황제께선 저와 왕자님께서 사라진 것을 아시고 이미 우릴 쫓아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딘가 숨어 우릴 기다리고 있겠지요. 아님, 이미 조선의 궁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왕자는 그녀를 아무도 몰래 숨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그녀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지요. 봉선낭자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용해 왕자님을 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정녕 저를 곁에 두시려면 혼자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시오? 봉선낭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건 2년이건 혹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황제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선궁의 사람들도 저에 관해 관심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절 데리려 와 주세요. 봉선낭자의 말을 듣고 왕자는 홀로 궁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지요. 혼자 길을 나선 왕자에게 봉선낭자는 아주 단단히 봉해진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나란 씨 마지막 순간을 저와 함께 하시겠단 왕자님의 약조를 잊지 않겠습니다. 왕자님께서 혹 제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놓이시면 그때 이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그때가 아니면 절대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봉선낭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땐 빨간 깃발을 배 돛대에 매달아 주세요. 그럼 제가 왕자님의 배를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상자도 꼭 가지고 와 주세요. 봉선낭자는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못쓸게 변한 저를 낭군님께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이 상자는 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왕자는 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제가 보낸 사신이 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몇 날 며칠 사신은 봉선낭자에 대해 왕자를 신문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신은 몰래 첩자를 궁에 심어놓고 황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봉선낭자의 행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이제 그녀에 관한 관심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녀도 잊혔지요.
황제의 첩자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첫째 왕자는 왕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첫째 왕자에게 봉선 낭자를 데려올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또 다시 나서며 왕께 말했습니다. 봉선낭자를 찾으러 첫째 왕자가 나서면 황제가 당장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왕자가 봉선낭자를 은밀히 데려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첫째 왕자를 걱정하는 왕후의 제안에 왕과 세자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이복형이 건넨 나무 상자를 가지고 둘째 왕자는 봉선낭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물론 첫째 왕자는 이 상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후와 둘째 왕자는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지요. 봉선낭자를 찾게 되면 둘째 왕자는 그녀를 곧장 황제에게 데리고 가 황제에게 모든 사실을 고할 참이었습니다. 둘째 왕자 일행은 드디어 국경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곧장 작은 배를 빌린 둘째 왕자는 강 너머에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가 높은 언덕 위에서 오가는 배를 주시하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바로 봉선낭자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언덕에 올라 첫째 왕자를 기다렸지요. 3년 반이 지난 오늘 마침내 그 여인의 눈에 붉은 깃발을 단 작은 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봉선낭자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곧 봉선낭자를 만나게 될 둘째 왕자는 이 나무 상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 속을 알지 못할 테니까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첫째 왕자의 말이 둘째 왕자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둘째 왕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지독한 가스를 풍기며 온갖 독충이 그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내 왕자는 쓰러지고 이를 지켜보던 사공은 놀라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사공을 잃은 배는 중심을 잃고 곧장 강물 회오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모두 지켜본 봉선낭자는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그 배에 첫째 왕자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지요. 절망한 그녀는 강을 따라 실종된 왕자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왕자의 가슴에 매여 있던 나무 상자는 시신을 강가로 떠밀고 왔습니다. 봉선낭자는 둘째 왕자의 시신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선낭자의 예지력이 빛을 발했던 것이지요. 봉선낭자는 둘째 왕자를 고국 땅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봉선낭자는 둘째 왕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무덤 곁에서 비파를 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언덕에서 첫째 왕자의 배를 기다리며 강을 오가는 배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한편 둘째 왕자의 배가 전복된 사실이 궁에 전해졌습니다. 즉시 첫째 왕자는 말을 몰아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구해 봉선낭자가 기다리던 언덕을 향해 갔습니다. 배에서 내린 첫째 왕자는 숨을 헐떡이며 단박에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돌무덤 하나와 그 곁에 가지런히 놓인 봉선낭자의 비파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의 어리석음이 당신이 겪은 이 모든 고초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군요. 첫째 왕자는 이 무덤이 봉선낭자의 무덤으로 여겼습니다. 왕자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했지요. 왕자는 봉선의 비파를 타며 그녀를 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봉선낭자는 이 언덕과 멀지 않은 조그만 움막집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에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피에 젖은 첫째 왕자가 비파를 안고 쓰러져 있었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봉선낭자는 둘째 왕자의 무덤과
그리고 비파를 쥐고 쓰러져 있는 첫째 왕자를 보고 이 비극적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봉선 낭자는 첫째 왕자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약조한 대로 낭군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첫째 왕자는 겨우 실눈을 뜨고 봉선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봉선 낭자는 첫째 왕자를 물 밑에 온갖 꽃들이 만발한 화단에 묻었습니다. 그 후 봉선 낭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먼저 떠난 낭군을 기리며 비파를 켰습니다. 그녀의 모든 손가락 끝은 터지고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 역시 왕자 곁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왕자 곁에 가지런히 묻어주었지요. 다음 해 봉선 낭자의 집 마당에는 한 가지 꽃으로 만발하였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 꽃을 봉선화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 봉선화 꽃을 따서 손가락 끝을 빨갛게 물들이며 이 두 연인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봉선 낭자가 첫째 왕자를 위로한 악기가 비파가 아니라 가야금이었다고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